처음에 말씀해 주신 예, 국제학회라고 하셔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영어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영어로 발표를 거의 외국인 분들이신 것 같아서 했는데 예, 지난달에 모임을 와보니까 그래도 많은 우리말로 또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기초뼈대에서 제가 아는 이제 영어 자료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조금 더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로도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서 우리말 자료랑 이렇게 조금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건 뉴노멀 시대의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굉장히 좀 큰 얘기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중간 연결고리에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 정보나 자료나 뭐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예, 제가 하게 되는 얘기에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신대학교나 저나.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신대학교에서 교양대학교에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대학으로 있으면서 제가 참 이게 제 의지 막 굉장히 강력한 의지보다 살면서 이렇게 등땀 흘려서 어쩌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횟수로 제가 e스포츠 분야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한신대학교에서 e스포츠 융합대학원이라고 저희는 이름이 이제 e스포츠 일반 대학원 안에 e스포츠 융합 전공으로 해서 해놓은 대학원에 주임으로 있고요. 예, 이렇게 올해는 대학원 학생들 모집을 국문, 영문은 뭐 처음에 저희가 대학원 개설할 때부터도 그랬고 중국어까지 냈는데 그만큼 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국내에서는 e스포츠 대학원은 있어요. 체대 안에 다른 학교에. 근데 e스포츠 이렇게 융합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또 관련한 분야 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다는 몰라서 근데 유행이라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왜 융합이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지 그 정체성과 방향은 오늘 제 연구나 제가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겸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사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예,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유학 갈 때는 저는 TV 저널리즘으로 갔다가 다시 박사과정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쪽으로 했고 예, 지금도 관련 분야 연구에서 저는 제 연구 분야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e스포츠로 학대하게 된 이유 한 건 한 8년? 횟수로 한 9년 정도 전에 예,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해외학술대 IMCR을 저는 이제 박사 이후에 꾸준히 지도 교수님 그레엄 머독 선생님이셨는데 지도 교수님 뵈러도 가고 또 뭐 유럽의 선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친한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홍콩 중문대 계신 분들 교수 선배들이 게임 연구 더 나아가서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 한국에 필드워크 올 때마다 이제 통역을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까 그래서 한국 오시면 근데 한국에 굉장히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신비로워하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어서 늘 그냥 이렇게 인맥 때문에 도와주는 근데 매번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오셨다 가면 이제 어깨너머 통역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뵙고 나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연구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e스포츠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종주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도 맥하고 뭐 여러 국제적인 수치들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으로는 e스포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하고 좀 많이 소통할 만한 연구에 연결고리가 없어서 선배 외국인 교수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푸시를 했었어요. 네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항상 저는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할 것 같다고 약간 신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독교긴 한데 이건 내 사명이 아니지 저는 저널리즘이랑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하기도 바쁜데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한 번인가 제가 오레곤 대학에서 할 때 이제 얘기를 할 때 2018년도에 IMC에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 해오던 학문의 e스포츠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널리즘도 그렇고 지역 공동체 미디어도 그렇고 어느 분야의 그 주제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분야로 확장시켜서 융합시키는지가 심화시키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스포츠야말로 그야말로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참 중요한 영역들이 많은데 그 이슈들 위주로 전 보다 보니까 사실 제 관점이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장 산업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비판적이면서도 구조적이고 정책이나 법제나 교육 분야, 인권 분야에 대한 e스포츠의 관점 연구는 정말 그야말로 더 제로 베이스라서 그 분야를 좀 많이 연대하고 있고, 해외 학자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해외는 연구가 많이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뉴노멀 시대에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맥락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고 있는 이제 만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그 뉴노멀 시대의 지식과 정보라는 이제 수업을 하나 해놨는데, 근데 그걸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e스포츠 관련한 이제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유럽에는 e스포츠 학과가 많이 개설이 됐어요. 지난 길게는 5년 동안에. 그 어바인 같은 아이비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4년제 과정이나 또 대학원 과정까지, 아직 박사 과정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거기 안에 있는 커리큘럼들 공유하고 내용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명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생겼던 어바인 대학은 과목명이 뉴노멀 시대에 상황 분석 막 이런 식으로 과목명이 있길래 저도 좀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그만큼 지금의 벌써 한 3년, 횟수로 3년째 맞이하는, 저는 이제 e스포츠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 e스포츠 세대들에게 뉴노멀은 그야말로 정말 적확하게 그 e스포츠 세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게이머들이고 덕후고 홀로 게임하는 뭔가 인정받기 좀 어려운, 스포츠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 e스포츠에 대해서 아직은 제도적으로 법으로서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즈나 덩치나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커져버려서 굉장히 참 특이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어떤 게 왜 노멀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혹은 차세대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연대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다른 이제 연구 과제, 제 연구 과제가 사실 다른 듯한데 또 결국 연결고리가 있기는 한데, 마드리드 스페인 쪽에 좀 출장을 급하게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유럽에 대한 타격은 유럽이랑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봉쇄가 아예 뭐 한 달, 뭐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굉장히 유령도시처럼 보냈던, 우리도 잠시 있긴 했지만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뉴노멀에 대한 그 어떤 공포 아니면 그걸 겪었던 세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슈이자 이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 시대를, 그 다음 세대들을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즐기고 주역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뉴노멀 시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지형이 굉장히 이제 그 폭발적으로 빨리 더 많이 변했죠. 이미 뭐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에 OTT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독형의 미디어에 의존했던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봉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폭발적으로 구독 미디어, 혹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유튜브를 포함한 OTT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제작 단계, 제작 현장도 코로나의 타격이 컸지만 그만큼 대면을 할 수 없는데 비대면으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알라카르테형의 미디어를 즐기는 지형들은 굉장히 빠르게 폭발했습니다. 반면에 대면이 생명이었던 스포츠 미디어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위기를 겪었었고, 많은 경기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축소되는. 그래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수업 듣는 게 더 편하고
비대면으로 우리 이렇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연대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게 그냥 정상이 돼버리는 뉴노멀이 학교를 통해서나 학교 밖을 통해서나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한신대학교로 와서는 관련한 분야를 연구했고, 그 이전에는 제가 그 전남에서 e스포츠과 교수를 2년을 지내고 있다가 한신대학교로 온 거였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학생들하고 해야 될 책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많은 목마름 속에 한번 학생들하고 어떤 새로운 기존에 있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양대 소속으로 오면서는 그런 한신대학교에 없는, 제 학교에 없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e스포츠 관련한 교양 수업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여기는 e스포츠 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최대치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게 저희 학교는 90명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90명이 제가 작년에 처음 개설을 했을 때 꽉 찼는데, 학생들끼리 스스로 뭐 e스포츠 저희 게임 대회 하면 안 되냐고 갖고 뭐 하고 해서 그 다음 학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맥시멈으로 본인들 말로 에타에서 사고 판다.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들을 통해 부르는 건 제가 다른 칼럼이나 인터뷰나 책에서도 썼지만 새로운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페시스라는. 그 이유의 근거는 이제 e스포츠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일렉트로닉 스포츠라는 거에 대한 줄임이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설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썼다라고 하는 뭐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헌으로 근거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도 이를 소문자로 쓰냐, 이 슬래시 스포츠 쓰냐, 아니면 이를 뭐 대문자로 쓰냐,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나 뭐 S를 붙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e스포츠를 통용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종류의 게임들이 있고, 우리가 딱 상상하는 e스포츠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PC 모니터 앞에서 이게 스포츠일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란이 한꺼풀은 좀 꺾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논란의 한꺼풀 꺾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e스포츠 그냥 게임 대회고 게임하는 애들이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데 이게 왜 스포츠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건 대근육을 쓰지 않는다고. 몸으로 대근육을 쓰는 게 스포츠인데 그게 어떻게 e스포츠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근데 페리라는 학자가 이제 2018년에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 제목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넘게 해왔던 e스포츠가 스포츠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온 스포츠계나 IT계냐 뭐 미디어계나 뭐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한꺼풀 꺾였다는 건 e스포츠가 스포츠화 되는 데에 대한 주류의 목소리가 이제는 훨씬 커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꼭 대근육만 써야 스포츠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바둑, 체스, 저렇게 소근육 쓰는 스포츠들도, 양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또 정신 스포츠, 멘탈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e스포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e스포츠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은평에, 서울에 은평 뉴타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e스포츠가 웬 말이냐, 애들 가뜩이나 게임하는데 게임해서 죽겠는데 그걸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만드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3년 넘게 계속해서 신청하는 학교를 반려하다가 3년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 정권 때 승인을 했고, 승인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인정 교과서를 만들게 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e스포츠 뭐 실습, 윤리, 그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 심리 뭐 이런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세 권을 다 주집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랑 이게 만약에 그냥 게임하는 거였고 그 논쟁이 아직도 논쟁적인 거라면 교육 제도권으로 가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해외도. 어쨌든 올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외부에서는 노마스크로 하게 되는 거에 대한 폭발적이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뭐 야구나 축구나 많은 경기가 캔슬될 때 e스포츠는 이게 그 랜선으로 연결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관중석만 무관중이었고 대회는 다 치러졌었어요. 국제대회 같은 경우도. 게다가 올해는 정말 폭발적인 그 접속자 수들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예, 그리고 남 교수님 계신 부산은 워낙 너무 유명하죠. 예, 10년, 한 15년 전에 2008년도에 예, 부산 광안리에서 게임 대회인 줄 알았는데 예, 항상 늘 얘기하는 것처럼 광안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승전 보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올해도. 그리고 해마다 지금 피파 월드컵 하듯이 여기는 4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종목을 이렇게 하는 롤드컵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각 세계에 이 종목을 제일 잘하는 프로팀들끼리 하는 롤드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대회에서 1, 2등 결승전을 간 게 우리나라 두 팀이었었어요. 예, 한 나라당 한 팀만 올라가는 티켓은 아니고 이렇게 티켓을 올렸는데 근데 이때가 또 말씀드린 대로 동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동접자 수가 역대 최고치 할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2012년에 이미 10년이 벌써 됐는데요. e스포츠 법이라고 해서 일명 e스포츠 법이라고 하지만 e스포츠 산업에 관한 진흥법이 있어요. 그래서 e스포츠 진흥법으로 거기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게임물을 매개로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예, 그걸 e스포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임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뭐 모바일, PC, 콘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우리가 막 중독성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은 대부분이 RPG라고 해서요. 예, 예. RPG라고 해서 이 e스포츠 세대 애들이 설명하는 걸로 일명 시간하고 돈을 갈아 넣는 게임이었거든요. 그건 안 끝나요, 대전이. 뭐 전반전, 후반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럼 그냥 계속 돈하고 아이템 사야 되고 레벨업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e스포츠 종목이 된 게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스포츠처럼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예,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구단이 있고 주어진 규정 안에서 스포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물을 매개로 하긴 하지만 실제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다루는 이제 형식이 다른 거죠. 여기에 있는 페이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대중매체에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연봉이 자타공이 이제 70억이죠, 연봉이. 그리고 e스포츠 선수들 평균 연봉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10개 구단이 프랜차이즈 되면서는 가입할 때만 금액이 100억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기존 스포츠보다 그리고 어디지? 이 책에다가 써놨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포츠 뭔가 뭐 그렇게 또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야구, 축구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e스포츠라고 할 만큼 예, 여기 보면 예, 닐슨에서 조사했었을 때는 축구, 야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e스포츠라고 10대들은 응답을 할 만큼 10대들한테는 10대, 20대들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한테는 이미 e스포츠는 하나의 스포츠 그 자체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포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e스포츠를 어떻게 정의를 바라보셨냐면 법에는 이제 아까 게임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대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캐주얼 스포츠가 있고 조직화된 전문 프로 스포츠가 두 개가 동시에 스포츠라면 e스포츠는 굉장히 조직화된 경쟁적인 게이밍. 그러니까 전자게임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게임이 다 e스포츠가 되는 게 아니고 게임한다고 그게 다 e스포츠가 아니라 e스포츠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아주 소수의 게임만 e스포츠화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접점으로 e스포츠, 즉 조직화된 게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계속 정의하고 규범 짓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세대들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있는 데이터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접근의 첫 번째는 그래서 e스포츠는 게임물 매개이기 때문에 게임 시장의 변화를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도대체 어떤 게임물로 어떤 시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포츠 시장, 그 다음 세 번째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미디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항상 이렇게 그 동시 접속을 해야지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접속하는 동시에 모든 것들이 우리 줌처럼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선수들 뭐 게임하는 애들 입이 걸고 욕잘해 막 이러는데 그냥 게이머들은 욕할 수 있는데 e스포츠 프로 선수는 아마 시절 때부터 본인들이 연습 게임 한 게 영상 녹화가 다 돼서 공개가 돼요. 근데 그때 욕 많이 하면 이제 그 다 징계를 받아요. 그렇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 계정에는. 근데 그러면 프로 선수 갈 때 못 가요. 그런 어떤 전적이 나쁘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게임, 스포츠, 미디어,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IT 영역까지 이 e스포츠가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첫 번째 게임의 시장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게임이 전 세계 4위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PC방 문화 때문에 PC 게임의 최강자고요. 그러니까 사실 e스포츠 종주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PC 게임 종목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하고 약간 여담일 수는 있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하고 친선 교류하느라고 에릭슨에서 할 때 우리나라 그 아마추어 대학생 리그 1등 애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리그에서 1등 했던 팀하고 그때 제 학생들이었는데 하고 이제 스웨덴의 프로 e스포츠 선수들하고 해서 대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랑 막 스웨덴 언론에는 막 도대체 한국 애들은 대학생 아마추어라면서 프로 애들은 3대 0으로 이거 뭐 거의 브라질. 근데 이번에 브라질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예, 그런 것처럼 뭐지? 여기에 뭐 메시가 있는 거야, 누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에 대한 시장이 PC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모바일까지 해서 그 다음에 국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별로 지금 미국이 가장 크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중국, 일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게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산업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컨텐츠 매출에서도 이 경우를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나주에 있는 코카라고 하는 컨텐츠 진흥원에서 굉장히 e스포츠 사업을 10년 넘게 연간 보고서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만히 봤더니 게임이라고 하는 영역의 컨텐츠 산업이 실제 우리 영화 K 뭐 K-팝, K 무비 뭐 다 굉장히 위상이 어마어마하지만 산업 매출 사이즈로 보면 게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도 영화, 드라마, 음악, 뭐 K-팝 다 합쳐도 게임이 거의 4배가 예. 그래서 게임에서 저희가 수출하면서 버는 수익은 다양한 컨텐츠 영역을 다 합쳐도 훨씬 예, 넘게 되는 예, 그런 와중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중독자처럼 뭐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디지털 레저 문화로서 예. 그리고 e스포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고 많은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나 어바인 쪽에서도 그쪽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가까워서 워낙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든 똑같아서 많은 이제 뇌과학자나 메디컬 쪽 사람들하고 이미 증명된 많은 공대 그쪽의 논문에서는 그 게임 중독자 뇌랑 e스포츠 선수 뇌랑은 전혀 발달하는 쪽이 다르대요. 예. 그래서 중독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이렇게 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로 e스포츠 하면 그냥 중독되는 거 아니겠는데 그렇게 보는데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임의 장르, 얘네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전문 용어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종목도 다른 거고 방식도 다른 거고 겉에서 볼 땐 PC 앞에 앉아서 그냥 똑같은 게임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e스포츠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RPG 종목 게임은 안 하는 게 약간 룰이에요. RPG 게임 빠지면 그러니까 예, 농구, 축구 연습하러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게임 이용률이 국민 이용률이 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종목이 됐고요. 예, 1년 연기가 됐지만 정식 종목 됐고요. 자카르타 때는 시범 종목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메달이랑 따오고 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비록 지금은 아시안 게임이지만 예, 거기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달 따면 군도 면제가 되고 또 국가적인 위상도 가고 아까 페이커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많은 전적을 지난 10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에서 세웠는데 그런 큰 국제대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에서 백지수표 줘도 그동안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국제대회 가고 이런 올림픽 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굉장히 늘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페이커 영입해서 중국이 해갈까 워낙 시장들이 크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제 e스포츠는 마지막 IT까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냐면 아까 게임물을 매개로 하는데 최근에 그 게임물은 메타버스에서 많은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처럼 사실 e스포츠는 이게 일상이었죠.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메타버스, e스포츠 하는 학생들하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메타버스 설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교수님들 너무 식상한 거 이제 와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상이었는데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 왜냐면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예, 그 다음에 아이템 서로 주고받고, 현금 거래부터 시작하고, 뭐 경제 활동부터 사회 문화, 뭐 밈, 언어, 그런 것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e스포츠라면, 이 경우는 벌써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그 전망이 틀리지 않았던 게 그 e스포츠를 큰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대한 가치를 봤는데 예, 정말 그 어떤 코로나 위기든 뭐든 다른 많은 산업들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2023년뿐만 아니라 5년 단위로 보고 있는 e스포츠 산업에 있어서도 경제 성장률이 거의 2자리 숫자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던 그 키워드는 사실 저는 이제 PWCC인데요. 여기 있는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려고 썼던 책인데 저는 게임을 플레이했던 세대의 플레이만이 아니라 관람하는 워치하고 관람하고 또 그 관람하는 혹은 배워가는 과정들 연습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미디어로 본인들이 스스로가 창작하고 또 그 안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일상이 돼버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까 아바타가 식상한 그 e스포츠 세대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것처럼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수능 점수가 전국에 공개가 되는데 친구들은 연습 경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냥 로그인하는 동시에 본인의 오늘 게임했던 오늘 훈련했던 그 성적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이제 스크림이라고 해서 우리 친선 경기 이 피파 월드컵 전에 브라질하고 저희가 친선 경기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대들하고 충분히 스크림 해가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기본으로 마이크하고 이걸 장착을 해야 돼서 제가 계속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다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5대5로 해야 돼요. 5명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약간 좀 장기 같아요. 장기처럼 맨 마지막에 예, 장군 이렇게 먹으면 끝나는 것처럼 여기도 상대방의 진영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왕포탑을.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본인들 선수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교전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의 교전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보는 문화들에 대한 소비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뭐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오디언스들에 대한 성장세가 그 안에서의 그냥 재미가 아니라 예,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서 즐기고 있는 세대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롤드컵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서 동접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의 수치는 사실 그동안에 한 30만 명, 40만 명 혹은 우리나라 국내 리그 결승전이라고 하는 LCK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인데 워낙 질 높은 경기고 재밌고 한국 애들이 하는 국내 대회인데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생 체육관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예, 뭐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씩 티켓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몇백 명 모여갖고 국내 경기 동시에 시청하는 거 온라인 연결해서 보고 막 이제 그런 만큼 학생들의 관람하는 혹은 오디언스에 대한 관전의 맛이 그러다 보니까 직업군들도 여기는 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종목들 플레이하는 종목들 그 종목도 굉장히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서 똑같이 그 전문 직업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스포츠가 종목별로 중계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카메라맨, 뭐 오디오맨, 아니면은 뭐 아나운서들, 뭐 기타 등등. 예. 그래서 여기 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스포츠 산업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잘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 스포츠들이 e스포츠 구단들을 하나씩 더 늘려서 갖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 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트위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관람하게 되는 지난 20년 동안에 이 PC게임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던 e스포츠의 성장상을 봤을 때 왜 제가 여기 자이언트 플랫폼 트위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냐면,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있는 게임을 가져다가 했는데 너무 재밌는 PC방에서. 그리고 알아서 막 PC방에서 각 구마다 뭐 서울 리그, 부산 리그 막 이래갖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국구 뭐 이렇게 대회 자기네들끼리 온라인에서 램파티라고 해서 막 모여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MBC가 TVN이 아니면 이제 CJ 계열에 있는 온게임넷이나 막 이렇게 OGN으로 나중에 발전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그 케이블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같이 아니면 위성이랑 같이 이 e스포츠 산업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어요. 그 가능성을. 이거 그냥 게임 대회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젊은 세대의 스포츠 문화로. 그랬는데 그 게임사들이 이게 공공재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IP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중계하는 플랫폼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뉴노멀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들보다는 본인들이 우리 그냥 온라인에서 스트리밍할게, 이 중요한 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채널들, 방송 사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 폐국을 하거나 사업자들이 축소되고, 이렇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트위치 혹은 아프리카 TV, 유일한 양대 산맥으로 이 e스포츠를 즐기고 보고 소비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걸 아주 빠르게 지난 5년 동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트위치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의 e스포츠 세대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그 모든 문화들은 우리가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방식도 이제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특정 플랫폼도 트위치와 유튜브나 각국이 갖고 있는 혹은 그 유사한 플랫폼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들을 영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제가 2018년도 자카르타 때 그때 종목 6개 했던 거고요. 항저우 때는 지금 게임이 8개가 정식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2개는 시범 종목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비판적인 칼럼과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까 게임의 전 세계 4위라고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봤더니 주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호스트라고는 해도 중국 위주의, 미국 위주의 게임들이 종목이 됐고, 또 그 게임을 이 아시아의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하는 게임들은 아니니까. 중국은 모든 이 8개 다 출전할 수가 있는데 게이머들도 있고 프로 선수들도 있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8개 중에 우리나라 게임 종목은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배틀그라운드라고요. 크래프톤하고 이렇게 인수해서 하는 총 쏘는 게임이에요. FPS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00명이 섬에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서바이브 하는 게임인데, 그것도 원래 PC 게임이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근데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정식 종목인데 중국으로 소개가 됐을 때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게임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게임이 중독이다라는 프레임을 약간 이중적으로 씌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e스포츠를 13번째 정식 스포츠라고 법에서 명시까지 해놓고, 또 한국 게임에 대한 한국 컨텐츠 다 그렇게 셧다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수출길이 막혔는데 인도에서 지금 엄청나게 다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종목에서 한국이 몇 개의 메달을 따고 뭐 할지는 요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주로 미국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국 거, 이렇게 여기 2개가 생선 게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나머지는 다 보면 그래요,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들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런 약간 좀 SF물의 그런 미디어들. 근데 피파는 무슨 종목이냐면 EA 스포츠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이제 이게 피파라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이 축구하고 정말 리얼 스포츠를 그냥 온라인 게임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호날두 있고 손흥민 있고 그대로 있어서 축구 룰대로 똑같이. 그래서 이 피파라는 종목이 정식 종목이 됐고, 우리나라는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사에서 피파 온라인 4라고 해서
EA에 있는 피파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축구 게임이 온라인으로 된 거는 정식 종목되고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막 그 싸우고 뭐 날아가고 막 이런 SF물에 막 이런 게임만이 e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실제 리얼 스포츠가 그대로 e스포츠 종목화되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던이 혹시 사후에도 조던은 게임 속에서의 인물로 계속 살아서 그 초상권과 부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농구를 게임으로 하고 있고 배구를 하고 뭐 미식축구를 e스포츠 종목으로 하면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IT 기술 개발이나 엄청난 투자들이 실제하고 똑같이. 그래서 피파 게임 같은 경우는 영상 화면들을 보시면 뭐 턴하는 거며 얼굴이며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갈수록 정말 그냥 똑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는 실제 우리 이번에 아바타 2 영화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선생님 저 시간 이제 거의 다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너무 긴가요? 끝내야 되나요? 아, 네, 한 10분 정도, 네, 5분 그럴까요?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종목 하나로 보면 그냥 우리 e스포츠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요것만 얘기하거나 한 종목의 게임으로 만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e스포츠 안에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탁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종목 간에도 선수들이 그래서 피파만 하면 피파 선수만 해요. 피파 하는 애가 막 다른 게임도 잘 못해요. 여기 펍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총 쏘는 게임 잘하면 총 쏘는 게임. 잘하실 뭐 임요한 세대 때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렇게 리얼타임 전략 게임을 워낙 잘했어서 국회 가서도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한다고 막 국회에서 또 임요한이 게임하고 또 공군의 e스포츠 예능인들 군대 이렇게 특별 부대 만들듯이 e스포츠 공군에도 따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병헌 의원 때 이렇게 그 승부 조작 논란이 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서는 갑자기 이제 더 뭐 지원 끊고 다시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좀 이미지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근데 스포츠라고, 그리고 실제 e스포츠가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 하는 건 굉장히 큰 화두고, 예, 부산에 이제 그 e스포츠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본부도 부산에 있고요. 여러 곳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한번 겪고 나서 슈링크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10년 동안 거의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e스포츠 정식 종목에 가도록 노력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4년도에 있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전통 스포츠에 대해서도 뭐 안 보잖아요. 일단은 올림픽 중계 그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전통 스포츠도 그렇고 뭐 슈퍼볼 같은 경우도 계속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ESPN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그래서 잘 아시는 저희 브레이킹 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클라이밍이나 서핑이나 뭐 이런 거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IOC에서 하는 여름 하계올림픽에 이렇게 시범 종목으로 점점 논의가 되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새로운 어떤 뭔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나 북미권에서는 많은 산업계나 학계나 또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도 제도권에서도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이런 큰 대회나 국제 대회나 이번에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지스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이나 로비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e스포츠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큰 건 이제 직업군. 저는 이제 직업군을 세계서랑도 그렇고 이렇게 구분했던 건 e스포츠 그 자체 토너먼트 경기를 위한 그룹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치, 선수, 매니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분석가가 있다면 미디어 그룹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번역가들, 통역가들, 카메라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다음에 이제 조직하는 분들 이렇게 심판이나 매니저, 마케팅, PR 실제 이제 저희 대학원에 오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들이 이제 이런 쪽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까지 올 정도면 선수는 주로 이제 프로 선수 연령대가 15세부터 15세, 16세가 그다음에 한 17세 정도 되면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20살 한참 넘고 이러면 그때보단 내가 축구는 좋아하지만 손흥민은 못 되지만 내 축구 뭐 관련한 마케팅 PR 아니면 광고 아니면 뭐 이런 분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
실제 본인들 학부 때 전공하고 이렇게 대학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법학회 가서 제가 한 3년 전에 발표할 때는 그 젊은 변호사 막 이제 그 로펌에 막 들어온 친구들이 아예 그 대표가 가서 세미나 들으면서 이제 배우라고 그랬다고 한 것처럼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이 다른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들 하고 있는 많은 이런 것도. 근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지금 여기도 똑같이 스토브 리그 때 되면 이적할 때 그 변호사단이랑 이게 시장이 법률 시장도 엄청난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존에 하는 뭐 회계 쪽이나 법률 쪽이나 뭐 행정 쪽이나 하는 사람들도 협단체에서 일하려고 해서 또 다른 직업군으로 가는 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 게임 좀 잘하면 선수 되나? 뭐 이게 아니라 게임을 못해도 그 이상에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영역들. 거기에 대해서는 영역들이 이렇게 영미권에서랑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모델, 또 교육계에서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는 전 여기다 이제 로고만 담고 제 책을 나중에 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드리면 책에 아주 최근 것까지 교육과정이랑 학교들을 했는데 정말 그 유수의 많은 대학들이 미국을 포함한 여기는 진짜 제가 샘플 몇 개만 넣었고요. 여기가 전남과학대학교라고 해놓은 건 여기는 2007년도 때부터 청강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다가 많은 e스포츠과가 생겼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말 2, 3년 내 제가 학교가 오산시에 화성시하고 딱 붙은 경계에 있는데 서울 캠퍼스가 있지만 근데 저희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권에만 경기도 남쪽만 국제대학교, 오산대학교, 그다음에 신구대학교, 성남에 있는 벌써 3개가 e스포츠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2년제고 3년제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벌써 이제 계속 생기게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예전부 또 알기로는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 많이 논하고 싶은데 이 교육의 방향성 부분은 저는 그 게임이라고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스포츠 미디어 ICT까지 가는 게 제가 이제 해외에서랑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e스포츠 관련한 이런 융합 전공을 하는 많은 분들하고 하는데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학을 하시는 분들, 게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e스포츠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전통 스포츠 학문 하시는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 e스포츠 학문들은 e스포츠 마케팅 e스포츠 매니지먼트, e스포츠 그래서 그쪽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학과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화 연구 쪽으로 해서 e스포츠 학과를 좀 특화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e스포츠 산업이나 문화나 커뮤니케이션 쪽.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e스포츠랑 IT, ICT하고 연결하는 학과들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랑 혹은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제목 원론으로 좀 돌아가면 이렇게 뉴노멀 시대의 e스포츠 세대들, e스포츠 제가 이제 G라고 한 걸 좀 약자를 해놨는데요. 뉴노멀 시대의 그 새로운 왜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 의식 구조, 그다음에 소비, 문화, 놀이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물론 이제 새롭다는 제가 재내계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기존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단절되는 완전히 totally something new라는 경우의 개념도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놀던 놀이 방식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연장일 수 있지만 지금 세대는 매체가 디지털이 온라인이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만든 또 다른 뉴노멀의 방식들은 보고 플레이하고 그다음 관람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 장작하고 소비하는 데까지 가는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들에서 바로 그 새로운 연대 방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례들로 그 증거를 오늘 다 소개는 못하는데 혹시라도 질문 주시고 궁금해하시면 그 영역에 또 제가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